앞서서 이제 뭐 진보 정치의 주요 리더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삼인주의적인 그런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천명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나 이상희 대표께서는 어떤 복지국가를 더 바람직하다, 또 한국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보십니까? 그 이야기를 좀 전에 그 진보 신당의 강령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보 신당에서 강령을 보면 사회연대 복지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연대 복지국가.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저는 기존에 크게 보면 복지국가의 이론적인 유형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과, 그 다음에 미국식, 영국과 미국식, 특히 미국식의 시장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 등 유럽 대륙의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로서 우리가 조합주의 혹은 대륙형 복지국가 모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학술적인 구분이고요. 크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주도적인 복지국가와 국가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복지국가, 이렇게 구분하는 셈이죠. 전자는 이제 스웨덴이라면 후자가 미국인데요. 근데 저는 미국과 같은 나라를 과연 이제 학술적으로 시장형 복지국가라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분류했다라고 해서 그걸 복지국가로 부를 수 있느냐? 저는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복지국가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복지국가다라고 하면 보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유형으로 사회보험 중심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 어떻냐라고 하는 건데, 국가의 역할이 그게 굉장히 강하게 개입되어 있으면 이제 그거는 보편주의 원리에 근접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독일 정도나 네덜란드 정도면 저는 복지국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도 조합주의 복지국가. 네, 독일 모델이죠. 이것에 있어서 독일 모델입니다. 어쨌건 대륙계 모델은 대체적으로 저는 복지국가 유형으로 아주 크게 봐서 복지국가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문화적인 요소와 국가의 복지국가 요소가 결합되어져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보편주의 원리를 관철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하냐, 아니면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잘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이제 삼인주의 복지국가하고 조합주의 복지국가를 또 어떤 사람 보수적 복지국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하고 그 다음에 삼인주의적 복지국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도 거의 삼인주의 복지국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회보험이라도 시장에 맡겨놔 놓으면 사회보험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 사회보험이다 그러면은 일종의 강제보험인데 들도록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보험 제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실업보험에 전 국민의 절반은 실업보험에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에도 지금 30%나 되는 국민이, 특히 가난한 국민이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보편주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편주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중심에, 시장에서 어떤 회사에 취직해 있냐에 따라서 비정규직에 취직해 있는지 아니면 정규직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가지고 사회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가입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의 안전망으로부터 다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놓아주면 이거는 보편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 국가 역할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보험제도의 모든 국민이 지위, 고하, 네. 사회계층, 이런 차이 불구하고 다 이제 가입하고 혜택도 다 받으면 네. 보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근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보험으로 커버되는 그 영역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보편주의 복지 제도인가요? 네, 그 보편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편주의라는 개념을 1차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군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유니버설 커버리지. 유니버설 커버리지 할 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공적 제도로 다 포함해서 사회 안전망 속에서 빠지는 국민이 한 명도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편주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양적 보편주의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질적 보편주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에 온 국민이 다 가입해 있는데 정작 병원에 갔더니 실제로 발생하는 진료비가 1,000만 원이면 한 600만 원만 건강보험이 부담해주고 400만 원은 환자 본인 보고 내라 그런다면 400만 원만큼 즉 40% 진료비만큼은 혜택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그만큼 혜택을 못 본 질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급여 수준, 혜택의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편주의가 아니네요. 보편주의가 아니라기보다도 부족한 거죠. 60%만큼은 그래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게 뚝 떨어져서 만약에 보장해 주는 게 한 4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60%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가기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되면 의료 이용에 있어서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 80%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이게. 그리고 환자 본인 부담이 평균적으로 한 20% 수준이 되면 그러면 경제적 장벽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보편주의의 차원을 달리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 고려하는 보편주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과 소사이어티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현재 60%였던 것을 80%로 끌어올려서 선진 수준으로 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보편주의 이 복지 제도가 도대체 뭐냐. 근데 아까 1차적인 그 의미로서는 이제 가입자 이 측면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편적이다 보편주의다 하는 이 용어하고 개념 때문에 저같이 이제 문외한들은 이게 아까 질적인 측면 얘기를 하셨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제 돈 많이 들고 뭐하고 그러는 거는 그 보험으로 커버 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 입원비, 이런 것들도 잘 안 해주고, 치과 같은 데도 돈 들어가는 거는 안 해주고, 안과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옛날에 독일에서 안경을 공짜로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포함되는 게 보편주의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보편주의 이것만 내세우면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주의를 제가 두 가지 요소가 다 결합되어졌을 때 진정한 보편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60%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병 걸렸을 때 보장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망, 장례 이런 거는 못 받죠.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이제 관혼상제 이래가지고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과제죠. 이제 그런 과제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영역까지 사회보장과 복지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다 이 사회보장, 사회보험으로 이제 커버해 주는 걸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편주의라는 말이 만들어내는 어떤 환상 같은 거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거 자꾸 그렇게 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참 보십시오. 보편주의 복지 했을 때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몸이 아프죠.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렸으면 위암을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의사 진단이 나왔으면 위암을 수술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암에 걸렸는데 동네 의원에서 치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병원 와서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 경우에 돈이 있는 사람이든 즉 소득 계층이 1분위에 속해 있든 10분위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그 나라의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필요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주의예요. 그때 진료의 수준은 적정해야 돼요. 양질이라 해야 되고. 그것이 만족되도록 하는 게 보편주의인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보호망 속에 한 사람도 빠지는 국민이 없도록 온 국민을 포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보편주의와 그 다음에 또 보장해주는 수준이 적정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의료 이용하는데 경제적 장벽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보편주의 이것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이것을 하는 게 보편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주 간단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건 아까 1차적인 의미를 좀 더 확장한 것이 그러니까 보편주의 복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배웠네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온 국민을 다 포괄해야죠. 어른이 됐으면 누구나 다 연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연금 혜택의 금액이 가령 너무 과도하게 많다면, 그리고 또 너무 조기에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면, 그거는 또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보편주의 쪽으로 많이 갔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런 유형을 볼 때, 복지국가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고, 그런데, 도 얘기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복지소사이티가 어떤 유형의, 어떤 타입의,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어느 게 맞는지. 네, 우리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이제 지향하는 거죠. 짧게 얘기를. 네, 우리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이제 지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을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위험들이 있어요. 그 위험은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소득이 없어질 경우가 수없이 많죠. 그리고 또 태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고 보육을 받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런 서비스들은 늘상 누구나 필요로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떤 국민도 한 사람의 국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혹은 직업 여하에 따라서 거주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시골이냐 도시냐 이런 거 구분 없이 누구라도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소득 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그 사회가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좀 자세한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